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톡톡 사연을 거의 매일같이 들어온 애청자예요. 혹시 저보다 더 자주 톡톡 사연을 들어오시는 분이 계실까요? 제가 스스로를 굉장한 애청자라고 칭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저보다 더 자주 들어오시는 분이 얼마나 계실지 이 부분이 궁금해지지 않을 수가 없네요. 차라리 학벌주의가 우리나라를 휩쓸었던 시기가 더 순수했다고 평가가 될 정도로 현재는 지독한 자본주의가 우리나라를 팽배하게 지배하고 있다는 걸 부정할 수는 없을 듯 싶은데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타고난 자본대로 계급을 매겨본다면 황송하게도 저는 상단에 자리한 채 태어난 운명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집에서 태어나겠다고 조르고 선택을 해서 된 건 아니었죠. 그냥 태어나 보니까 제가 부잣집 자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의 힘으로 거머쥔 자본이 아니라 태어났을 때부터 쥐고 있던 자본에 대해서는 그것을 뽐내는 것에 조금 회의적인 입장이었습니다. 돈 많은 집안에서 태어나는 그 행운이 주어졌을 뿐인데 그것으로 못 가지고 태어난 이들을 비웃고 깔보면 해도 해도 너무한 것이죠. 물론 제가 어렸을 적에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못했네요. 저는 부잣집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친가 집안이 원체 잘 살았어요. 사업을 하였고 기업을 운영하며 몸집을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럭저럭 잘 먹고 잘 사는 집안이었으니 외가가 친가에게 그토록 저자세로 나갈 필요는 없었다고 봐요. 하지만 외가 집안이 상당히 경직되어 있으며 지독하게 보수적이었다는 사실이 큰 몫을 했던 것입니다. 외할머니께서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딸이, 며느리가 여자들이 그런 취급을 당하고 사는 게 이상한 그림이 아닌 거야. 당연한 그림인 것이지. 그 말씀이 향한 대상이 누구였겠나요? 쉽게 짐작이 가시겠지만 바로 저희 친정엄마이셨습니다. 엄마는 시집을 오신 이후 그야말로 고대인 시집살이를 당하셨어요. 요즘 표현으로는 왕따이셨던 거예요. 친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만 시시덕거리면서 재미있게 놀고 엄마를 안 깨워줬습니다. 그러다가 친정 부모님의 결혼 이후 3년 만에 이세가 태어났으니 그게 저였던 거예요. 아들이 아니라 딸이 태어났던 것이죠. 그 이후로 엄마는 따돌림을 당하고 소외를 당하는 왕따에서 더 나쁜 취급을 받게 되셨습니다. 비약해서 표현을 해보자면 왕따가 이제는 노예가 된 것이었어요. 며느리라고 하나 있는 것이 하필이면 저렇게 쓸모가 없네. 아이 소식이 없어서 한참을 신경 쓰이게 만들더니 아들이 아니라 딸을 낳아? 에라이, 차라리 언제 임신이나 하려나 궁금해하면서 신경 쓰던 때가 나았지. 사람 열받게 싫이 첫 아이를 딸로 낳고 지랄이야, 괘씸하게. 그래 놓고서는 죄송하다, 잘못했다는 소리 한 번을 안 해? 이 건방진 것. 반성을 할 줄 모르다니 그런 썩어 빠진 정신머리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개조를 시켜버려야 돼. 지금에 와서 곧 씹어봐도 무시무시했던 친할머니의 으름장입니다. 정말 대단하셨던 분이죠. 저의 가장 오래된 기억은 제가 6살이었던 때의 어느 날이랍니다. 친할머니와 고모들이 모여서 하하 호호 웃으며 수다를 떨고 계셨어요. 지금에야 지천에 널렸으나 당시에는 귀하게 여겨졌던 과일들도 다과상에 올라 있었죠. 화려하게 빛나는 그분들의 일상, 그 바로 옆에서 그림자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빛 아래에는 그림자가 지기 마련이죠. 어린 제 눈에 엄마가 그림자 속을 기어다니시는 것이 보였어요. 거실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걸레질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허리 한 번을 펴실 수가 없었죠. 신나게 수다를 떨면서 귀한 과일 한 입씩을 즐기는 것에만 몰두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분들은 엄마에 대한 감시 또한 소홀하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아휴, 더 빡빡 좀 닦아봐. 구석까지 깨끗하게. 그래, 딱히 할 줄 아는 것도 없으면서 걸레질이라도 잘해야 하는 거 아니야? 열심히 해. 걸레질도 하면 할수록 느는 거라고 하더라. 한마디씩 잔소리를 던진 고모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고는 신이 난다는 듯 낄낄 웃었습니다. 날아든 잔소리에 잠시 걸레질을 멈추셨던 엄마가 한숨을 내쉬셨고 입술을 꽉 깨무신 다음에
다시 걸레질을 시작하시는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비싼 찻잔을 입가에 대신 채로 친할머니께서는 혀를 끌끌 차셨죠. 힘들어서 몸을 떨어가며 걸레질을 이어가시는 엄마, 그리고 멀찍이서 품에 장난감 인형을 안은 채 눈만 꿈뻑거리고 있던 저를 번갈아 보신 다음이었습니다. 쟤는 왜 아들을 못 낳을까? 달랑 하나 낳아놓은 딸년도 이상하게 꼭 지 얼굴만 닮았잖아. 수상해. 저거 참 보면 볼수록 수상하단 말이지. 어렸던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를 힐끗 바라보셨던 친할머니의 시선에서 왠지 모를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에 뒷걸음질을 쳤던 것만 같아요. 그런 저를 방금 전까지 더욱 못마땅하게 친할머니께서는 째려보셨고요. 고모들이 한마디씩 거들기 시작하자 그 틈을 타서 저는 조심스레 몸을 옮겼습니다. 친할머니의 시선이 닿지 않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였죠. 그러는 동안에도 어린아이의 밝은 청력은 목소리를 선명하게 잡아냈습니다. 엄마가 의심스럽다고 하는 게 뭔지 저는 이해해요. 처녀 시절에 제법 인기가 있었다나 뭐라나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얼굴은 반반하니까 따라다니는 남자가 있었다고 하던데. 그랬으니까 당연히 남자도 엄청 밝혔겠지. 무례한 이야기를 고모들은 들뜬 음성으로 잘도 떠들어댔습니다. 그걸 다 듣고 계시면서도 모른 척, 안 들리는 척, 묵묵하게 걸레질이나 계속하셔야 했던 엄마의 심정은 당시에 저는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반반하기는 뭐가 반반해? 저게 무슨 인물이라도 잘났다는 거니? 우리 호석이가 더 잘났지. 사내답게 생겼잖니. 우리 호석이는 딱 보면 건실한 사내 대장부라는 게 느껴지잖아. 고모들은 저희 엄마를 비꼬시는 것이었으나 그 안에 담긴 칭찬이라 할지라도 견딜 수 없다는 듯 친할머니께서 버럭 외치셨습니다. 외모가 당신의 아들이 더 낫다고 필사적으로 그렇게 주장하셨는데요. 애석하게도 제 친정아버지 되시는 분은 객관적으로 미남은 아닙니다. 반대로 엄마는 무척이나 고우신 분이었고요. 아들이 아니라 딸을 낳았다는 죄로 본격적인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하셨던 엄마는 얼굴이 어여쁘다는 사실로도 트집을 잡혀서 부정을 저질렀다는 의심까지 받으셨습니다. 제가 아버지 쪽을 거의 안 닮았고 엄마를 닮은 외모라는 것이 그 증거라고 하였죠. 학교에 입학을 했더니 외동인 경우는 정말 극소수였습니다. 친구들이 거의 다 형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출산율이 곤두박친 현재와는 다르게 교실마다 학생들이 넘쳐났고 다 같이 모이면 운동장이 터져 나갈 듯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 외동이 더욱 없었죠. 엄마, 저도 동생이 가지고 싶어요. 얘가 요새 따라 왜 이럴까? 학교 들어가더니 동생을 가지고 싶다는 이야기를 거의 매일같이 하는구나. 그게 그렇게 보챈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야. 왜 안 되는데요? 그러면 대체 어떻게 하면 동생을 만들어 주실 건데요? 아버지한테도 가서 졸라볼까요? 그러지 말라고 엄마가 저번에도 혼을 냈는데. 얘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너 자꾸 이러면 엄마 속상해? 엄마만 속이 상해요? 저도 속이 상한단 말이에요. 학교에 가보면 저만 오빠도 없고 언니도 없고 동생도 없어요. 이게 다 엄마 때문이라고요. 엄마 진짜 미워요. 뭐라고? 너 이리 안 와? 아휴, 진짜 얘가 갈수록 왜 저럴까? 얘까지 나를 힘들게 만드는구나. 그때 저는 정말 바보같이 울었습니다. 동생 타령을 하면서 거의 매일같이 엄마를 졸라댔고 못살게 굴었어요. 그런데 그 시작은 애초에 친할머니 때문이었습니다.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을 때 제 고사리같이 작았던 손에 용돈을 크게 쥐어주시며 친할머니께서 신신당부를 하셨거든요. 더 늦기 전에 동생이 생기지 않는다면 제 학교 생활은 외롭고 힘들어질 거라고 말입니다. 무서운 눈빛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저절로 마름침일 꿀꺽 넘어갔어요. 동생이 생기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게 엄마를 조르고 졸라대면 끝이라고 하셨습니다. 생길 때까지 엄마를 졸라대고
동생이 가지고 싶다는 이야기를 아버지 앞에서도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면 효과가 좋다고 하셨어요. 8살 어린아이는 집안의 최대 권력자로 여겨졌던 분의 말에 홀라당 넘어가서 따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몇 달이 지나서였을까요? 언제부터인가 엄마가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왜 저렇게 엄살을 부려? 그러게 저러니까 더 꼴보기 싫고 더 일이나 시키고 싶네. 그러나 고모들은 몸이 안 좋다는 핑계를 대는 엄마가 괘씸하다고 하셨습니다. 순전히 거짓말이고 꾀병이라며 엄마를 그렇게 몰고 가셨어요. 괘씸하다며 엄마를 욕하실 때는 꼭 옛날 이야기까지 들먹이셨죠. 시집 올 때 입을 지어온 거 말이야. 진짜 촌스럽고 허접했었지. 어떻게 그딴 걸 이불이라고 지어왔나 몰라. 돈이 부족했으면 집을 팔아서라도 마련을 했어야지. 허접한 이불. 그거 보자마자 우리 엄마가 뒤로 넘어가셨던 게 아직 잊혀지지가 않는다. 사람의 피를 말리고 극한까지 몰아가는 나쁜 세체어를 지니고 계셨다는 걸 고모들은 아셨을까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엄마가 어떻게 아픈 모습을 마음 놓고 보이실 수 있었겠나요? 그저 이를 악물고 한계까지 버티실 뿐이었죠. 그런데 엄마가 아프신 건 꾀병이 아니었고 심지어는 큰 병이었습니다. 몸 상태가 너무나도 안 좋아져서 병원에 가셨던 엄마는 치료를 받으셨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검사를 받게 되셨는데요. 검사 결과 자궁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생각지도 못한 사실에 모두가 놀랐는데 그때 친할머니께서 난리를 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야, 이 문란한 년아.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이 반란 까진 년 같으니라고. 당연하지만 그 장소는 병원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숙해야 할 병원이었건만 이번 변동에서 친할머니께서는 난동을 부리셨고 그 모습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뭐 수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 우리 아들 우리 귀한 호석이를 네가 농락했구나. 이 나쁜 년. 이런 불려시 같은 년이 수술을 받을 게 아니라 광화문에 매달려서 돌팔매질을 당하게 해야 돼. 그래야 마땅한 거야. 환자복을 입고 계셨던 엄마의 머리채를 친할머니께서 잡았고 그대로 질질 끌고 가려는 모습을 지켜보던 모두가 경악하였습니다. 엄마는 두 눈을 질끈 감으신 채로 눈물을 흘리고 계셨고 바로 그때 외할머니께서 도착을 하셨어요. 외숙모하고 두 분이 오셨더라고요. 상황을 보시고도 외할머니께서는 잠시 흠칫하신 걸로 놀란 심정을 드러내신 게 전부였고 곧바로 침착한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사돈, 왜 이러십니까? 진정하시지요. 왜 이러는지 몰라서 그러세요? 진정은 무슨 진정을 해요? 보는 눈이 많습니다. 사돈, 지금의 이 모습이 어떤 식으로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게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잠시 너무 흥분을 하는 바람에 그랬네요. 그제서야 친할머니께서는 아뿔싸하는 표정이 되어서 주위를 슬그머니 둘러보셨습니다. 저는 친할머니께서 남들의 시선 같은 걸 신경 쓰신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고 당시에도 조금은 기가 막히다는 생각을 했던 듯 싶어요. 남의 시선을 신경 쓸 것 같으면 애초에 항상 조심조심하면서 언행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다혈질이셨던 친할머니께서 헛기침을 하며 한 발 물러나셨고요. 외할머니께서는 그날 딸을 부도덕하게 키워서 면목이 없다며 고개를 숙여 사죄를 하셨습니다. 그 사죄 앞에서 친할머니께서는 눈을 가늘게 뜨고 팔짱을 끼신 상태였죠. 엄마는 수술을 받고 자궁을 적출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두 번 다시는 임신을 하실 수가 없었죠. 기대했던 손자를 영영 못 보게 되었다며 이 부분을 친할머니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외할머니께서는 뒤편에 조용히 서 있는 저를 눈짓하시더군요. 대신에 공부를 잘하는 손녀를 두셨잖아요. 저 나이에 잠깐 공부를 좀 잘할 수 있는 것인데 글쎄요, 별로 믿음이 안 가네요. 원래 들성 부른 잎은 떡잎부터 다른 법이랍니다. 앞으로 이 다음에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일이고 여자도 큰일을 하면서 돈도 많이 벌게 될 수도 있잖아요. 하나뿐인 손녀를 믿어보시지요. 사돈 부탁드리겠습니다. 외할머니께서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시는 것에 어쩔 수 없이 친할머니께서는 입을 꾹 다무셨습니다. 그때 외할머니께서 나서지 않으셨다면
엄마는 수술을 못 받으셨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자궁을 드러내냐고 하면서 친가 사람들이 결사 반대를 했었거든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데도 이기적으로 굴었습니다. 다행히 엄마는 수술을 받으셨고 차차 건강을 회복해 나가셨는데요. 아버지가 엄마한테 얼마나 못된 소리를 한참이나 투덜거리셨는지 모릅니다. 대체로 남사스럽다, 자궁이 없으니 그럼 속빈 강정이 된 것이냐, 이런 내용들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는 크게 이상한 광경이라고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아니 태어나서부터 저는 엄마가 일방적으로 당하시는 광경을 봐왔으니까요. 저는 공부를 꽤 하는 편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공부머리라는 걸 친탁했다는 자체가 제가 아버지의 자식일 수밖에 없었던 부분인데 외모가 아버지와 별로 안 닮았다고 해서 별별 의심을 다 돌았었으니 정말 미개했던 시절이었네요. 밖에서 남들이 보기에는 엄마가 온 집안 사람들에게 모욕적인 취급을 받으며 산다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못된 친가 사람들이 대외적으로는 가식을 잘 떨면서 가증스럽게 포장한 것도 있었지만 엄마가 의연하고 꿋꿋한 분이셨다는 게 밖에서 이 집안을 보았을 때 마냥 평화로워 보이는 것에 큰 몫을 했었죠. 그랬던 엄마가 끝내 폭발하시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바람이었습니다. 당신이 원래부터 밖으로 도는 사람인 거 알았어. 남자가 바깥일을 하다 보면 큰일을 하려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그 웃기지 않은 핑계로 나는 기꺼이 눈을 감아왔었어. 그런데 대놓고 두 집 살림은 뭐야? 사람이 이래도 되는 거야? 기만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껏 해야지. 엄마가 소리를 지르는 건 아주 드문 일이었기에 잠에 들려던 제가 놀라서 침대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격앙된 목소리로 오가는 그 대화를 엿들어 버렸어요. 아버지가 바람을 피우셨는데 어떤 여자와 계속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오신 것이더라고요. 심지어는 거의 두 집 살림이나 다름이 없어서 결국 엄마가 눈치를 채셨고요. 그 여자는 아버지보다 딱 13살이 어린 사람이라고 당시에 들었습니다. 엄마가 두 집 살림 바람을 눈치채시자 당연히 사태는 커졌는데요. 친가에서는 어처구니가 없게도 아버지의 편을 드셨습니다. 여자가 이런 것도 못 참아내서 되겠냐고 하면서 엄마를 향해 오히려 비난을 쏟아냈어요. 그러자 여태까지 내내 참아오셨던 엄마가 폭발하셨던 거예요. 제가 그렇게나 부족한 며느리였나요? 저는 지금까지 온갖 수발을 다 들었고 오만 비를 다 맞춰왔고 그 어떤 잔심부름을 하나도 거절 안 하고 다 해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온 저에게 어쩜 그러실 수가 있어요? 다들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갑자기 왜 저러냐? 왜 갑자기 없던 일로 부리고 난리야? 친할머니께서는 엄마의 모습에 몹시 당황하셨었죠. 그런데 말이에요. 외가에서 엄마를 향해 참으라고 반응을 보였어요. 안 참으면 어쩔 거냐는 듯이 외할머니의 뜻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엄마가 특히나 더 상처를 받으셨고요. 엄마가 눈 뒤집고 화를 내셨던 것 때문에 아버지는 입을 꾹 다물고 지내기 시작하셨으며 친가 사람들도 슬그머니 눈치를 보며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내심 아버지가 그 바람이 난 여자를 그래서 정리를 하신 것인가 안 하신 것인가 궁금했었는데요. 그의 해답이 어느 날 저를 직접 찾아오더라고요. 앞으로 종종 들를게요. 서로 얼굴 보면서 친분이라도 쌓는 게 좋지 않겠어요? 예쁜 외모는 아닌데 미소가 해맑은 그 여자의 배는 불러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임신 중이었던 거예요. 성별 확인이 늦었는데 병원에서 아들이라고 슬쩍 알려줬다고 하더군요. 그때부터 기세 등등해서 그 여자는 아버지 옆에 착 달라붙어서 저희 집에 와서는 엄마와 저를 향해 뻔뻔한 인사말을 건넸던 것이고요. 미친 거 아니야? 내가 하다 이제는 첨년 수발까지 들어야 돼? 엄마는 울면서 분노하셨고 친할머니께서는 호통을 치셨습니다. 이게 다 네가 아들을 못 낳고 딸을 낳아서 이렇게 된 거야. 우리 집안에 얼마나 아들이 귀했는데 네가 그걸 무시하고 잘도 딸을 낳았을 때부터 문제였단다. 그 소리를 다 듣고 있던 엄마의 딸인 저는 기가 막힐 따름이었죠. 그 여자는 이렇다 할 가족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어렸을 적에 전염병으로 형제들은 다 죽었고 부모는 차례로 집을 나갔다나 그랬다고 하더군요.
친척집에 얹혀 살면서 지내왔으며 무서워서 남자는 못 만나봤다고 하였어요. 그 여자를 두고 친가 사람들은 점점 문란해지고 있는 요즘 세상에서 보기 드물게 조신한 여자라고 칭송을 하였습니다. 다들 제정신이 아니라면서 엄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렇게 조신하고 참하고 천연 기념물 같은 여자가 왜 처자식 있는 남자를 건드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 여자는 아들을 낳았고 엄마는 죽어도 이혼은 안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또한 그 아들을 호적에 올리는 것도 결사 반대하셨습니다. 친가에서는 어디까지 버티나 보겠다고 하면서 엄마를 향해 독한 년이라는 맹비난을 퍼부었고요. 외가에 연락을 해서 돈을 좀 줄 테니까 대신 엄마를 설득해서 이혼하고 사라지게 해달라며 그런 부탁도 했었더라고요. 동생 예쁘지? 귀엽지? 네? 잘 모르겠는데요? 내 눈에는 너도 예쁘고 귀엽단다. 네가 공부도 그렇게나 잘한다면서 내가 너의 엄마가 되면 좋을 텐데 아줌마한테 그런 기회를 줄 수는 없을까? 다들 너의 핏줄을 의심하지만 나는 그런 거 상관 안 해. 사랑으로 너를 보듬어 줄 수 있어. 그 여자는 저를 그런 식으로 회유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버지는 술에 취하신 채로 저를 향해 삿대질하면서 그 애미의 그 딸년이라고 욕을 하기도 하셨었죠. 저는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이어서 어느 날 저녁 엄마에게 울면서 따지듯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모든 게 당황스럽고 갑작스러워요. 이런 식으로 동생이 생기는 것도 원한 적 없어요. 사실 진짜로 동생을 가지고 싶었던 적이 있는지도 헷갈리고요. 동생을 갖고 싶다고 엄마한테 졸랐던 거 그건 다 할머니하고 고모들이 시켜서 그랬던 거예요. 그게 정말이니?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저도 울고 엄마도 울고 그날은 모녀가 울음바다가 된 날이었네요. 엄마는 저라도 있어서 다행이고 행복이라고 하셨어요. 그 여자는 뻔뻔스레 굴면서 저까지 품으려는 천사표 행세를 하려고 했으나 당연히 저에게는 통하지 않았죠. 저는 그 여자를 못마땅하게 째려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머리채를 잡히신 채로 집에서 끌려 나오시는 광경을 하교를 하던 제가 목격했어요. 친할머니의 지시였고 옆에서 큰 고모가 거들고 계셨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 엄마 놔주세요. 너는 모르면 입이나 닥치고 있어. 너까지 쫓아내기 전에 조용히 하라는 뜻이야. 알아듣니? 네 엄마 쫓아내는 게 결국은 너한테도 잘된 일이거늘. 저는 예전에 병원에서 목격했던 친할머니께서 사실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한다는 점을 재빨리 떠올려냈고 소리를 크게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여기 보세요, 여기. 제가 큰 목소리로 외쳐대자 친할머니의 안색이 바로 싸늘하게 굳더라고요. 바람난 건 아버지인데 엄마가 수모를 당하고 있다고 외치니까 친할머니와 큰고모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셨고요. 그 틈을 타서 저는 엄마와 함께 집으로 들어갔고 얼른 문을 다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그때 엄마한테 제발 이혼하시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엄마는 억울해서라도 이혼은 못하겠다고 하셨죠. 이혼을 순순히 해주면 당신의 인생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절대 그럴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친할머니께서 엄마를 힘으로 쫓아내다가 실패하셨던 그날의 소동이 나비 효과를 일으켰어요. 마침 그 동네를 지나던 다른 지역 사람들이 소란을 들었던 건데요. 그러면서 그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퍼져나갔는데 우리나라 바닥이 정말 좁기는 하더군요. 그 여자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의 귀에도 그 소란이 닿았던 건데요. 알고 보니까 그 여자는 절대로 천연 기념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남자 저 남자 전부 다 꼬리치고 다녔고요. 가족들도 있었지만 전부 개판이라서 연락을 안 하는 것뿐이었어요. 게다가 본인이 아이의 친부라고 주장하는 남자가 등장했습니다. 모두가 놀랐죠. 시도득은 못한다고 그 어린아이의 얼굴하고도 너무 비슷했거든요. 당연히 그 여자는 딱 잡아댔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분노해서 이렇게 외쳤죠. 안 어울리게 순진한 척은 뭐야? 너 허벅지 안쪽에 점 3개 나란히 있잖아. 그 남자가 외치자마자 친할머니께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셨고요. 다들 난리가 난 가운데 그 여자가 울부짖었습니다. 야,
내가 너같이 돈 없는 새끼랑 살기 싫어서 얼마나 힘들게 발버둥을 쳤는데 그걸 네가 다 망쳐놔? 그야말로 확인사살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 아들과 함께 쫓겨났고요. 아버지는 크게 충격을 받으셨다며 그 뒤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엄마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한테는 몰라도 엄마한테는 누구라도 사과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말이죠. 정말 이상한 집안이었어요. 게다가 더 엄청난 사실이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과외를 받게 되었는데 서울대를 다니던 어떤 똑똑한 언니한테서 수업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언니가 하는 말이 본인의 친오빠가 더 똑똑해서 연세대 의대를 다니고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솔깃해서 이것저것 물어봤더니 의대 입학에 관심이 있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비위가 워낙 약하고 성적도 자신이 없어서 의대 입학을 노리고 있진 않지만 엄마의 건강이 안 좋아서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은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자연스레 엄마의 건강 이야기로 잠깐 대화가 흘렸고요. 그런데 그 다음 과외날에 그 언니가 심각한 얼굴로 엄마가 겪으셨던 자궁 문제를 거론하는 거예요. 그게 여자의 몸에 생기는 문제인데 원인은 남자한테 있거든. 혹시라도 너희 어머니가 억울하셨던 상황은 아니었을까 싶어서 알려주는 거야. 그 언니가 그 말을 하고 있을 때 마치 운명처럼 간식을 가지고 엄마가 오신 참이었어요. 깜짝 놀라신 엄마는 병원에 가서 직접 확인을 받으셨고요. 병원에 다녀오셨던 날 아버지의 서재를 깨부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저는 엄마가 확인받으신 진실이 뭔지 알 수 있었네요. 문제는 아버지였던 거예요. 엄마는 억울한 피해자였고요. 그 끔찍한 진실을 당연히 친가 사람들도 알게 되었고요. 다들 놀란 기색을 보였고 그래서 잠시 기대를 해보았습니다. 마지막 양심이라도 있겠지 싶어서요.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순진한 기대였어요. 이미 다 지나간 일 이제 와서 따져봤자 뭘 하겠니? 안 그러니? 한마디로 사과를 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반성의 표시 따위는 없다는 거였어요. 자존심을 내세운 친할머니 앞에서 엄마는 울부짖으셨습니다. 더러운 건 네 아들 새끼였어. 나는 결백했어. 나는 하나도 잘못이 없었어. 항상 그랬는데 왜 나만 힘들어야 했을까? 도대체 왜? 분노하신 엄마는 그날 친할머니를 비롯한 모든 친가 사람들에게 그간의 서름, 원망, 그런 것들을 다 쏟아내셨고 2번 다시는 얼굴을 보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사과를 한 건 외가 쪽이었죠. 미안하다. 내가 너를 지켜줬어야 했는데 다 늙어가니까 이제는 후회가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구나. 외할머니께서 기력이 쇠하신 모습으로 엄마의 손을 붙들고 우셨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는 생전에 호랑이 같으셨고 태상 같으셨고 성질머리 장난 아니신 분이었는데 이때 암으로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는 때였어요. 암이라는 사실을 안 지 4개월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인생의 허무함 앞에서 외할머니 또한 생각이 많아지고 계셨던 시기였죠. 이제 당신의 건강도 예전 같지가 않았고요. 인생을 잘못 살았다며 후회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부잣집에다가 시집을 보내놨으면 그걸로 할도리를 다 했다고 여겼다. 네가 숨죽이고 시끄럽지 않게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었어. 바로 내가 그랬듯이. 이제는 지난 날들이 미련스럽게 느껴진다고 고백을 하시던 외할머니 앞에서 엄마는 후련해 보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공허해 보이는 눈빛을 하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지나간 날들은 돌아오지 않았으니까요. 돌이킬 수 있는 건 없었죠.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공부에 열중했어요. 좋은 대학에 들어갔는데 제가 성인이 되자마자 엄마가 쓰러지셨습니다. 원체 건강이 안 좋으셨는데 결국 사달이 난 것이었어요. 큰일은 아니길 바랐죠. 이제서야 엄마한테 제대로 효도라는 걸 할 수 있겠다 싶었건만 너무 늦은 건 아니길 바랐으나 하늘이 무심하게도 엄마는 검사 결과 암이었습니다. 2년간 투병 생활이 이어졌어요. 진작에 이혼할 걸 그랬어. 그때 네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그랬으면 많은 게 달라졌을 텐데 내가 바보 같았어.
엄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엄마는 잘못이 없어요. 너에게 재차 당부하는 점은 절대로 남자 함부로 만나지 마. 네 아버지 같은 사람은 죽어도 만나지 마라. 그리고 네 인생을 남자 하나 때문에 좌지우지 되게 놔두지 마라. 네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너야. 내가 떠난 뒤에 슬픔이라는 건 모르는 것처럼 밝게 살아줄 수 있겠니? 인생은 한 번뿐이야. 지나간 순간은 절대 돌아오지 않아. 죽도록 후회를 해도 찰나조차 돌이킬 수 없는 게 지나간 시간이란다. 죽음을 앞둔 내가 하는 말이니 꼭 새겨 들어줘. 그럴 수 있지? 약속이야? 네, 그럴게요. 약속할게요. 다음 생에는 엄마가 제 딸로 태어나세요. 제가 엄마로 태어날게요. 그래서 엄마한테 사랑만 드릴게요. 제가 오열하는 모습을 지켜보시던 엄마가 마지막으로 희미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제 나이 22살에 엄마를 잃었어요. 미안하다. 내가 미안해. 내가 전하에 못난 놈이었다. 엄마의 영정 앞에서 우시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저는 만감이 교차하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대학을 졸업하는 것에만 집중을 했었죠.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할 수 있었어요. 종종 외할머니는 뵈었지만 친할머니는 뵙지 않았습니다. 늙고 나니까 남는 건 더욱더 가족, 핏줄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친할머니께서는 저를 보고자 하셨습니다. 공부 쪽 두뇌도 그러하였으나 나이가 들수록 저는 친가 쪽의 얼굴이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피는 속일 수 없는 것인지 친가 쪽의 얼굴이 저한테서 드러나고 있었어요. 친할머니께서 애가 타셨고 뻔뻔하게도 고모들 역시 저한테 한마디씩 하고 싶어 하셨으나 제가 철저히 벽을 쳤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그렇게 두겠다며 친가와의 교류를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 갈피를 잃은 저의 깊은 증오는 아버지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계속 사과를 하고 계셨고 죄책감을 느낀다고 하셨고 나이가 들수록 외롭다고 하셨고 높은 자리에 올라보니 더욱 공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가 속에 품은 증오가 밖으로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그때 회장직에 오르신 뒤였습니다. 어엿하게 폼이 나는 중소기업의 회장님이 되어 계셨죠. 저는 친가의 자랑이자 자긍심이 그 회사가 미웠습니다. 그 덕분에 제가 경제적인 어려움은 모르는 채로 자라났으니 마냥 미워만 할 수는 없었고 굳이 정의를 내려보자면 애증 같은 것이었죠. 대학을 졸업한 뒤 저는 회사로 들어와서 일을 시작하라는 아버지의 제안을 거절하고서 다른 곳에 취업을 했습니다. 알아주는 중견기업에 당당히 입사를 해냈고요. 그런데 하필 제가 입사했던 그때가 회사 내부가 강력한 진통을 겪던 시기였고 제가 몸담고 있던 부서가 직격탄을 맞아서 이래저래 힘든 일이 많았어요. 1년 됐을 때부터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컸고 아버지는 자꾸 회사로 들어오라고 하셨으나 구역구역 버티면서 그 힘든 출퇴근을 더 해내다가 2년을 채우고 퇴사를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회사에 들어와서 일을 하라고 아버지가 간절하게 말씀을 하셨으나 저는 또 거절하고서 대기업 출신의 브레인들이 차린 신생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했었네요. 그곳에서 일을 하다가 소개를 받아서 남편을 만났어요. 제가 퇴사를 했던 그 거지 같았던 중견기업을 남편도 거쳤더라고요. 그런 공통점 때문에 급속히 가까워지게 되었죠. 남편은 위로 나이 차이가 꽤 나는 누나가 둘 있었고 본인이 막내였어요. 그래서 시부모님이 연세가 있으신 편이었고요. 시아버지께서 그때 건강이 좀 안 좋으셨던 때라 남편하고 처음부터 결혼을 전제로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왕이면 시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결혼을 하는 편이 나으니까요. 제가 다니던 신생회사가 받기로 한 투자가 엎어지면서 문을 닫게 되었고 저는 다른 곳에서 입사 제의를 받았으나 이번에는 아버지의 밑으로 들어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남들한테 양보하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운 자리잖아. 그런 결정을 내린 것에는 분명히 남편의 입김도 작용을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다른 친인척들이나 가깝게 알고 지낸 인재들이 아니라 당신의 유일한 친자식인 저에게 힘을 실어주려고 하신다는 것. 그걸 저는 일찍이 눈치를 채고 있었고 아버지를 향한 증오와 회사를 생각하면 피어오르는 복잡한 애증을 남편에게 털어놓았죠. 욕심과 부담감이 동시에 교차하고 있다는 고민 역시도 말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꾸준히 제가 회사로 들어가서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의견이었고요. 하늘에 계신 엄마도 그걸 원하실 거라고 남편이 특히나 그렇게 말을 하였을 때 제 마음이 가장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걱정을 안고 회사에 들어갔는데 얼마 후에 저는 두 가지의 사실을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회장으로 계시는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이 생각보다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다는 것과 이 회사의 전반적인 분위기나 체계 같은 것이 저와 잘 맞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느끼고 있을 무렵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죠. 내 딸을 설득해서 회사로 들어오게 해준 것. 그거 하나로도 나는 자네에게 깊은 고마움을 느끼고 있네. 내가 신세를 졌어. 똑똑한 내 딸이 고른 남자가 아니랄까봐 자네도 능력이 출중하다지. 자네 같은 인재가 우리 회사에 들어와 준다면 그것 또한 나는 언제든지 두 팔 벌려 환영이야. 네? 그게 정말입니까? 그렇다면요, 저는 무조건 아버님같이 뛰어나신 분 아래에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일을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멋대로 아버님이라고 불러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닐세 아니야. 아버님이라니. 거참 친근하고 마음이 푸근해지는구만. 앞으로 계속 그렇게 불러주면 좋겠구만. 저는 남편이 그렇게나 알랑방귀를 잘 끼는 사람인 줄 처음 알았었죠. 저는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무척이나 복잡했고 옛날에 그 파렴치했던 모습들을 다 기억하고 있는데 이런 저의 사정과는 별개로 남편은 아주 깍듯하고 싹싹하게 행동을 잘하더라고요. 그러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두기에는 제 마음이 불편하고 그래서 아주 오묘한 상황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남편도 회사로 들어왔고요. 하나뿐인 사위가 정식으로 입사를 해서 자리를 얻고 일을 시작하자 회사 전체의 공기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권력 구도가 어떻게 될지 모두 그것에 초점을 맞추더라고요. 회장의 유일한 친자식인 나도 있는데 왜 내 남편이 자리를 잡으니까 분위기가 더 다르게 돌아가는 걸까? 내가 아니라 내 남편이 차기 권력자로 벌써부터 보여진다는 게 어쩔 수 없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로 보여서 아직도 권력은 남자의 전유물인 것만 같아서 자꾸만 내 기분이 참 씁쓸하네. 저는 솔직히 입맛이 씁쓸했으나 저 스스로 이 회사 일에 큰 의욕이나 애정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남편이 대신 저의 역할을 해준다면 그것 또한 괜찮은 일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편하게 가지라며 저를 옆에서 다독여준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제 시어머니셨습니다. 결혼을 한 뒤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거의 친할머니와 비슷한 시기에 돌아가셨거든요. 친할머니께서는 갑자기 욕실에서 현기증이 일어나 넘어지면서 욕조에 머리를 세게 박으셨어요. 병원에서 한 달 정도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마지막까지 손상된 뇌의 기능이 돌아오지 않아서 가족들과 인사도 못하고 떠났습니다. 저는 친할머니의 장례식장에 잠깐 얼굴을 비쳤는데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무덤덤하게 있었고요. 남편이 옆에서 저 대신 침통한 얼굴을 하고 있었네요. 친가 사람들 모두 무덤덤한 저를 보며 저마다 헛기침을 했었죠. 후련하기도 했는데 설명하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기분이 들어서 시어머니께 많이 기댔고 이런저런 대화도 많이 나누었습니다. 시아버지를 잃으신 직후였으니까요. 저와 공감대를 형성하며 대화하실 것들이 시어머니께도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가까워졌어요. 돌아가신 엄마도 이런 시어머니를 만났다면 인생이 달랐을 것 같아서 그런 생각만 하면 서글퍼졌고 저에게 주어진 행복을 더욱 마음껏 누리려고 했습니다. 안 맞는 옷을 입는 것보다 억지스럽고 이상한 건 없지. 하고 싶지 않은 일이면 억지로 매달려 있지 마라. 인생은 한 번뿐인데 남들의 시선에 얽매여 있을 필요는 없잖아. 회사를 나오면 좋겠구나. 우리 성혁이가 네 몫까지 2배로 아니 10배로 열심히 해줄 테니까 너는 아무 걱정도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의 진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임신을 했다가 원인을 알 수 없이 자연유산이 되었는데요. 그 이후로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회사를 나오는 쪽에 힘을 실어주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몹시 편찮으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그리 오래 살지는 못할 것 같구나.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나는 대체 왜 그러고 살았을까? 가정을 돌보는 것이 최우선이었어야 했는데 회사를 최우선으로 돕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즐기면서 이기적으로 사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었지. 그래서 내가 전벌을 받아서 전수를 누리지 못하는 것 같다. 여기까지 산 것만 해도 나 같은 놈에게는 과분하지. 다른 누구도 아닌 너에게 미래를 넘겨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내 수명이 버텼던 것일지도 몰라. 지금에 이르지 못했다면 내가 사위에게 회장직을 물려주지는 못했을 테니까. 담담한 아버지의 말씀 앞에서 저는 건조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동정도 하고 싶지 않았고 감사해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제 눈에서 흐르고 말았던 한 줄기 눈물은 아버지가 결국에는 저의 아버지였고 제가 아버지의 딸이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남편은 무조건 본인이 회장직에 올라야 하며 자신이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분신이나 마찬가지야. 내가 걸어가는 길들이 이제 앞으로는 당신의 길이 되는 거야. 내가 열심히 할게. 눈물을 글썽이던 남편, 제 어깨로 어루만져주며 고개를 끄덕여주시던 시어머니.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남편이 아버지의 뒤를 잇는 것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아버지는 입원 중에 갑자기 발작이 와서 예기치 못하게 일찍 돌아가셨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마지막이어서 제가 제 마음을 쉽게 추스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복잡한 제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알 수가 없었고, 그런 저에게 남편은 제주도행을 권했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라며 회사는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마냥 엎어져서 감정의 바다를 헤엄칠 것 같았으면 제가 아니었죠. 벌써 이만큼 기운을 차렸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씩씩한 얼굴을 하고서 연락도 없이 귀가를 했어요. 남편의 퇴근 전에 밥이나 차려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웬 못 보던 여자 신발이 보이더라고요. 자기야, 벌써 왔어? 나 아직 저녁 차리려면 멀었는데. 그리고 부엌에서 어떤 여자가 달려나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얼어붙더니 입을 틀어막는 모습에 딱 느낌이 왔죠. 아, 남편이 바람을 피웠구나. 이 상간녀는 이미 나를 알고 있구나. 짐승만도 못한 연놈들이 작정을 했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고서 제가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태어나서 그렇게 웃어본 적은 처음이었어요. 웃기잖아요. 바람을 피우는 개자식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으로 결혼을 했는데 제 남편이 그런 놈이었고 제가 멍청하게 당했다는 것이 어이가 없어서 그냥 미친 사람처럼 계속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상간녀가 겁에 질려서 자기 옷을 챙기더니 신발도 못 신고서 그냥 손에 든 채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과연 남편 놈이 어떤 변명을 하려나 그런 기대를 하면서 저는 기다렸습니다. 연락도 먼저 안 했고요. 그런데 남편보다 시어머니께서 먼저 오시더라고요. 우리 성혁이가 오늘 회사 일이 바쁘다고 해서 사정을 들은 내가 대신 너한테 먼저 왔다. 하, 그러세요? 다 들으셨어요? 어머님,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될 것 같아요. 저한테 정말 잘해주셨던 어머님께는 죄송한데 저는 바람 피운 놈은 절대 못 받아줘요. 죄송합니다. 그래, 잘 됐구나. 이혼해라. 네? 어머님, 제가 잘못 들은 거죠? 용서 못하겠다면서. 그럼 어차피 이제 끝난 거 아니니? 이혼해. 우리 성혁이한테 사근사근하게 자라고 나이도 한참 어리고 애교스러운 여자도 새로 생겼는데 이제 더 이상 너는 필요 없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머님의 아들이 바람을 피웠잖아요. 저하고 결혼해서 그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자리에 올라서 살게 된 어머님 아들이 은혜도 모르고 저를 배신했잖아요. 지금은 미안하다고 하셔야 맞는 거잖아요. 우리 성혁이가 회장님 소리 듣도록 해줘서 그거 하나는 정말로 고맙다. 응, 아주 많이 고마워. 이렇게 돼서 미안하구나.
자, 됐지? 이제 인사 다 끝났으니까 우리 성혁이하고 이혼해줘. 애초에 나는 네가 너무 잘난 며느리라서 그게 마음에 안 들었어. 우리 성혁이 기 잡아 누르는 년, 우리 집 딸년들도 옛날에 그렇게나 주제 파악을 못하고 남동생을 질투하고 기를 누르려고 해서 나한테 뒤지게 혼났었지. 하여간에 대가리 빳빳하게 구는 여자들이 문제야, 문제. 제가 아는 시어머니가 아닌 것만 같았습니다. 광기에 사로잡힌 눈빛부터가 낯설었어요. 저한테 삿대질을 해가며 침을 튀겨가며 말씀하시는 모습에 저는 소름이 돋았고 징그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의 팔자를 제가 이어받은 것 같다고 그 순간에 생각을 했었죠. 돌아가신 친할머니께서도 그놈의 아들 편에만 지독하게 하시던 분이지요. 수치를 모르시던 분이셨고요. 한없이 이기적이셨고 자존심은 하늘을 찔렀던 친할머니의 생전 모습이 시어머니에게서 겹쳐 보였습니다. 몇 시간 후에 귀가를 한 남편이 저에게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추악한 본심을 덧붙였죠. 나는 내가 얻을 거 다 얻었고 이제는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 생활하면서 마음의 충족만 얻으면 여한이 없다는 생각이야.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착각이었나 봐. 나는 당신이 가진 배경을 사랑했던 거야. 그딴 개소리를 눈물을 훔치면서 짓거린다는 것 자체가 더욱 역겨웠네요. 저는 시원하게 이혼을 해주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돌아가신 엄마가 예전에 그때의 이혼을 하지 못하셨던 것을 얼마나 후회하셨던지 제가 너무 잘 알았으니까요. 또한 그 회사는 저에게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애증이었으니까요. 그래, 내가 천하의 바보 머저리가 되어서 당신하고 이혼해 줄게. 대신 당신이 내놓을 수 있는 돈이라는 돈은 다 내놔. 우리 회장님께서는 당연히 그 정도 대가는 치를 수 있겠지? 남편은 이를 갈면서도 어쩔 수 없이 재산을 저에게 다 토해내야만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안타까움에 입맛을 다지셨고요. 하지만 앞으로 갈 길이 머니까 그 정도 대가는 감수할 수 있다고 애써 위안을 삼았을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진 것은 이혼 과정이 끝난 직후였습니다. 네? 뭐라고요? 누가 죽었다고요? 연락을 받자마자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쫙 돋아났어요. 남편과 시어머니 말입니다. 상간녀를 데리고 셋이서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납골 땅에 인사를 갔었다네요. 그러고 나서 돌아오던 길에 교통사고가 났던 겁니다. 졸음 운전을 하던 덤프트럭이 신호를 무시한 채 달려와서 세 사람이 탄 차를 들이박았고요. 운전석의 남편과 그 뒤에 탔던 시어머니 두 사람이 사망하였습니다. 조수석에 있던 상간녀는 목숨을 건졌으나 평생 휠체어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 소식을 알지도 못하셨는데 외할머니께서 다급히 저한테 연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엄마가 외할머니 꿈에 나오셨대요. 빛을 값을 하고서는 나를 향해서 미소를 짓는데 그게 이상하게도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더구나. 당최 무슨 일인가 싶어서 깨닫자마자 너한테 연락을 넣을 생각부터 들었단다. 혹시 무슨 일은 없니? 그때 다시 소름이 돋아서 한동안 멍하게 외할머니의 음성만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와 이혼을 마무리한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께서 몇 시간 전에 사망했다고 알려드렸더니 외할머니께서도 놀란 숨소리를 한참이나 내셨고요. 몇 날 며칠 마음을 가라앉히며 시간을 보내셨죠. 저는 1년 가까이 회사를 이끌었고 그 이후로는 전문 경영인이 일정 기간을 주기로 하며 회사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체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외할머니를 모시고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그 여행지에서 처음 만난 연락처를 주고받았던 사람과 지금까지도 좋은 만남을 이어오고 있는 중이에요. 인연이란 어디서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는 것 같네요. 제가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것인가 하는 확신은 없지만 인생에 있어서 정답은 없는 것이시겠죠. 제 남편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좋은 남자라고 자부합니다. 비록 가정 형편이 그리 좋지는 않은 평범한 가정의 첫째 아들이지만 연애하면서 제가 봐온 남편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심성이 깊고 고운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누구는 나쁜 남자가 더 매력있다고 하지만 저는 아주 예전부터 가족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착한 남자를 선호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착하면 멍청하다고 말하는 거 압니다.
하지만 사는 데 있어서 결국 끝까지 오래 남는 사람들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유기견 봉사활동을 다니던 보호소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던 저는 2주에 한 번씩 가장 가까운 보호소에서 유기견들을 돌보고 있었는데 제가 처음 보호소 봉사를 다니기 시작할 때부터 남편은 이미 그 보호소에서 봉사를 한 지가 3년째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봉사 같은 게 처음이다 보니까 많이 어색하고 서투르기도 했는데 그런 저를 옆에서 성심성의껏 도와준 것이 남편입니다. 이 아이는 사람한테 받은 상처가 있어서 너무 갑자기 가까이 가는 것보다는 멀리서 눈을 천천히 마주하면서 조금씩 다가가는 게 좋아요. 아, 네, 알겠어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시 보호소에 개가 수십 마리는 있었는데 남편은 강아지들의 이름도 다 기억하고 있었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몇 살 정도 되었는지도 다 외우고 있었습니다. 보호소를 직접 운영하는 사람이면 모를까. 그냥 저와 같은 봉사자가 아무리 오랜 시간 봉사를 다녔다고 하더라도 이토록 섬세하게 모든 것을 알 수가 있는지 그게 참 새로워 보이더라고요. 제 주변에 나쁜 사람만 있던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봉사를 꾸준히 다니며 일반적인 사람들은 별로 신경도 쓰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유기견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제가 이성적인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아까 말했듯이 제 이상형은 착한 남자였으니까요. 남편은 고졸이었지만 그런 건 제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면 내가 평생 행복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연애를 하고 나서 딱 1년 만에 저는 부모님에게 남자친구와 결혼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며 사위로서 지금의 남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하지만 너 제정신이니? 어떻게 고졸이랑 결혼을 해, 고졸이랑. 그리고 요즘 시대에 고졸이 말이 되니? 요즘은 돈 주고도 대학을 간다던데. 아니 대체 어떻게 자랐길래 고졸이야? 그 집안도 부모도 다 알만하다. 결혼은 절대 안 된다. 부모님, 특히 엄마의 반대가 엄청났습니다. 이유는 집이 풍족하지 않고 남편이 대학교를 안 나왔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집은 아주 부자까지는 아니지만 그럭저럭 잘 사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랑 하나뿐인 언니는 어렸을 때부터 갖고 싶은 거 못 가져본 적이 없었고 하고 싶은 공부 못 해본 적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어렸을 때부터 늘 끼리끼리 만나는 게 제일 좋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사람이 별로면 그게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언니는 확실히 저희 부모님이 딱 좋아할 만한 결혼을 하긴 했던 것 같아요. 변호사로서 일을 하고 있던 언니는 주변의 지인의 소개로 지금의 형부를 만나게 되었는데 형부는 성형외과 의사였습니다. 의사들 중에서도 성형외과는 특히나 돈 많이 벌잖아요. 언니가 결혼하겠답시고 형부를 데려왔을 때 형부가 성형외과 의사라는 소리를 들은 부모님 입이 기쁨으로 잔뜩 벌어지던 게 아직까지 기억이 납니다. 아이고, 성형외과 의사라고 공부 열심히 했네. 어쩌다 우리 은혜랑 만났대? 잘 왔네. 얼른 숟가락 들게. 내가 차린 건 별로 없지만 그래도 정성껏 준비해봤네. 아, 네. 잘 먹겠습니다, 장모님. 제 남편을 소개해드릴 때랑은 천지 차이였습니다. 그날 형부는 저희 집에서 밤 늦은 시간까지 비싼 와인도 대접하고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의 음식들을 먹고 그 자리에서 결혼 허락까지 받은 다음에 집에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남편은 음식은커녕 사과 몇 조각 차려져 있는데 순간 화가 나더라고요. 거기다 엄마의 질문은 다분히 공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은지를 어떻게 만났다고? 그럼 자네 대체 앞으로 어떻게 가정을 꾸릴 생각인가? 미래에 대한 계획은 있고? 참고로 우리 집이 못 사는 집이 아니고 자네도 알다시피 우리 은지 학벌이 좋지 않은가?
은지 정도면 다른 집안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도 충분할 텐데 굳이 자네여야 한다길래 드리는 걸세. 근데 난 자네가 영 탐탁지가 않아. 내 말 알아들었지? 남편은 잔뜩 홀대만 당하다가 부모님의 싸늘한 눈초리 아래에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내가 너무 미안해. 우리 부모님 때문에 섭섭했지. 섭섭하게. 내가 부모님이어도 나 같은 놈한테 너처럼 귀하고 소중하게 키운 딸을 보내야 한다고 하면 여러모로 많은 생각 들었을 거야. 두 분한테 너무 화내지 말고 난 다 이해하니까.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남편은 웃으면서 오히려 저를 달랬습니다. 기분 상한 사람 남편일 텐데 그 모습에 저는 더더욱 남편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니면 내가 나중에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지금 남편처럼 사랑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을 만날 거라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남편을 배웅하고 집에 돌아와서 남편이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열변을 토해냈습니다. 남편이 봉사를 다니고 있다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연애를 할 때 저를 얼마나 잘 챙겨줬는지, 결혼을 하게 되면 분명 헤어짐 없이 서로를 아끼고 위하면서 잘 살 수 있을 거라고요. 아버지는 제가 하도 울면서 결혼 허락을 구하니까 조금 마음이 흔들리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택도 없었죠. 사람이 착한 게 문제야? 이 세상에 안 착한 사람이 어딨어. 격이 맞는 사람을 만나야지. 우리 집만큼 잘 사는 건 아니더라도 적어도 평범한 정도로만 갔어도 내 이렇게까지 말을 안 한다. 내가 뭐 너희 언니처럼 사짜 직업이랑 결혼하랬어? 하다못해 집이 잘 살든가 그게 아니면 능력이라도 있던가. 집도 못 살아. 직업도 일반 회사원이야. 그리고 내가 인류 대학 나오는 사람 데려오라고 했어? 개나 소나 다 대학 갔는데 너는 뭘 믿고 고졸인 그런 놈이랑 결혼을 해? 엄마 죽는 꼴 보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 난 죽어도 결혼 허락 못하니까 당장 헤어져. 엄마는 죽어도 결혼 허락 못한다면서 당장 헤어지라고 윽박질렀습니다. 순간 저도 욱하더라고요. 엄마, 내 결혼을 왜 엄마 의견 맞춰서 해야 되는지 난 도무지 모르겠네요. 엄마가 자식 앞길 위한다 치고 이런 말 하는 것도 이해 안 되고요. 엄마가 정 못 굽히겠다면 짐 싸서 나갈게요. 그럼 되죠? 솔직히 일부러 세게 나간 것도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엄마가 포기할까 하고요. 근데 역시 저 낳아주신 저희 엄마답더라고요. 엄마는 자식이 부모한테 이런 말을 한다며 노발대발 하시더니 친절하게 짐까지 다 싸주셨어요. 그리고 나가라고 하시더군요. 이걸로 너랑 나는 인연 끝이다. 다신 집에 돌아올 생각 마! 사실 거기서 저도 포기해야 했어요. 엄마를 생각했더라면. 그런데 그땐 너무 젊었고 제 감정이 우선이었던지라 바보 같은 선택을 하게 되더군요. 전 다음날 짐을 싸서 편지 하나만 남겨두고 집을 나갔습니다. 나중에 돌아올 거라고요. 그리고 남편한테는 부모님이랑 잠시 따로 살기로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평소처럼 데이트를 하며 지냈습니다. 저는 집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작은 원룸을 잡아서 살았고요. 그러기를 3개월 정도, 저는 예상치 못했던 임신 소식을 듣게 됩니다. 평소 조심한다고 했는데 대체 어쩌다가 임신이 된 건지 저도 남편도 몰라서 너무 당황했죠. 남편은 기쁜 듯한 기색도 있기는 했으나 부모님이 자신을 받아들여주지 않는 것 때문에 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만 믿으라고 내가 어떻게든 다 하겠다면서 그때까지도 집에 들어가지 않고서 남편과 함께 지냈어요. 그리고 약 10달 뒤 출산을 하고 나서 저는 아이를 품에 안고 거의 1년 만에 부모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가 정말 미쳤구나. 품에 아이를 안은 채로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제 앞에서 버선발로 뛰쳐나왔던 엄마는 그런 제 행동에 아주 질렸다는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때는 저도 엄마에게 미안한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분명 제가 나간 뒤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걱정하셨을 텐데. 그래서 엄마 앞에서 미안하단 말만 계속 중얼거렸던 것 같아요. 미안해, 엄마. 널 어쩌면 좋으니. 아휴, 내가 속 터져. 엄마는 한동안 어떻게 이런 일까지 저질렀냐며 저를 타박하고 질책하셨어요. 하지만 아이까지 낳은 이상 엄마로서도 계속 결혼을 허락하지 않을 수는 없었기에 거의 울며 겨자 먹기로 저와 남편의 사이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편을 좋아하지는 않았죠. 남편은 비록 의도하지 않은 임신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다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서 저와 결혼한 이후로 저보다도 더 친정집을 자주 찾으면서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됐으니까 오지 말아라. 이런 거 하나도 반갑지 않아. 하지만 그럴 때마다 엄마는 매일 쌀쌀하게 저희 남편을 내쳤죠. 그리고 그때마다 하는 말이 나한테 진짜 사위는 딱 한 명뿐이다. 였는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대체 형부가 얼마나 엄마를 극진하게 모시길래 저렇게까지 형부를 좋아하나 싶었습니다. 근데 어쩌다 언니랑 통화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된 건데 형부나 언니나 엄마한테 별로 전화를 안 하더라고요. 언니, 엄마한테 전화해봤어? 곧 엄마 생일이잖아. 우리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엄마를 챙겨. 엄마는 지금 아빠도 있고 알아서 잘 사시는데. 어? 아니, 그래도 생일인데 챙겨야 하지 않아? 엄마는 기대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그냥 돈으로 줄 거야. 엄마 돈 좋아하시잖아. 심드렁한 말투에 제가 더 놀랐습니다. 저는 내심 언니든 형부든 부모님을 잘 챙기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게다가 저랑 남편이랑 직업 특성상 명절을 쭉 쉬는 게 힘들어서 보통 명절 오기 전주나 혹은 명절이 지난 다음 주에 부모님을 뵈러 가고는 했는데 언니랑 형부는 충분히 명절에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면서도 1년에 한 번 부모님을 보러 올까 말까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언니가 형부를 따라서 이민을 간 상황인데 슬쩍 보니까 이민을 가서도 부모님한테 연락을 안 하는 건 매한가지인 것 같았어요. 언제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엄마, 언니가 엄마한테 전화 자주 해? 그럼 자주 하지. 형부도? 그럼 일주일에 한 번은 한다. 왜 물어보니? 제가 뻔히 알고 있는데도 엄마는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도 언니나 형부가 자기 생각 안 한다는 걸 알 텐데 왜 저리 목을 매시는지. 그러면서 솔직히 진짜 사위 노릇하는 사람은 남편밖에 없는데 대체 엄마는 왜 그렇게 형부만을 찾는 건지. 아마도 엄마는 자랑할 거리가 필요한 듯 보였어요. 우리 사위가 의사잖아. 내 딸은 변호사고. 그래서인지 이번에 용돈도 팍팍 주더라고. 아, 내가 전에 말했던가? 명품백 사서 보내줬다고. 그게 인터넷을 쳐보니까 300만 원이나 하대. 그래, 이 기집애야. 말했어. 너가 우리한테 직접 매개하고 자랑까지 했잖냐. 내가 아주 귀에 딱지가 않겠어. 너 그거 한 번만 더 말하면 10번째야. 그랬니? 아니, 그러지 말고 둘째 사위나 말해봐. 은지가 그러던데 사람이 성실하고 착하다고 하던데. 봉사활동하다가 만난 사람이라며. 그러면 인성은 좋겠네. 인성은 모르겠고 사위라고 자랑할 구석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어. 애들아, 우리 딴 얘기하자. 집 자체가 좀 살았다 보니까 부모님은 자연스럽게 비슷한 환경의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그렇듯 그 친구분들도 의사, 검사, 변호사 등 공부 어지간히 해서는 명함도 못 내밀 만큼 좋은 직업을 가진 사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엄마는 늘 그 사이에서 제 남편을 이야기하며 일반 회사원이라서 내세울 구석이 하나도 없다고 볼멘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엄마는 그저 사위를 다른 사람한테 내보였을 때 직업이랑 사는 것만 가지고 자랑할 수 있는 사위, 그리고 반대로 자랑할 수 없는 사위로 나누는 것 같았죠. 저희 엄마가 워낙 저런 식이니 오죽하면 엄마 친구들이 그러지 말라고 말릴 정도였죠. 그래서 어느 날은 엄마에게 대놓고 이 불만을 털어놓았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시더군요. 예, 은지야. 세상엔 두 등급의 사람이 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내 딸이 하위 등급의 사람과 결혼했는데 내가 뭐 잘났다고 그런 사위를 내 친구들에게까지 들이밀며 자랑을 해야 하니? 아니, 내가 보살이야? 너도 나한테 그런 건 기대 마라. 결혼 허락하고 대접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여겨.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은지야. 그때 전 정말 엄마한테 단단히 질려버렸어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까지 속물일 줄은. 정말 엄마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제 엄마라고 인정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저도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우리 엄마 챙겨주는 거 너무 고맙지만 나는 더 이상은 안 그랬으면 좋겠어. 우리 엄마 당신이 아무리 잘해줘도 그거 귀한 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야. 나도 우리 엄마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나쁘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당신을 사랑해서 너무 안쓰러워서 그래. 착해서 손해를 보는 게 제 남편이었습니다. 솔직히 남편도 저희 친정집 가면 아버지는 몰라도 엄마는 여전히 자기를 좋지 않게 보고 있다는 걸 뻔히 알 텐데 남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웃으면서 장모님 하면서 저희 엄마를 챙기려 들었어요. 장모님, 오늘 조기구이가 되게 맛있는데요? 역시 장모님 요리 솜씨 최고예요. 엄마에게 아무리 좋은 말 해봤자 때로는 모진 말까지 하는데도 남편은 여전했어요. 장모님, 제가 형편상 명품백은 못 사드려도 저번에 보니까 장모님 허리 아프신 것 같길래 안마기 하나 사왔어요. 이걸로 안마하세요. 장모님, 영양제 오늘 안 챙겨 드셨죠? 장모님 빈혈 있으시잖아요. 철분제 꼭 챙겨 드세요. 다른 건 몰라도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엄마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생각했기에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엄마 편을 들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것보다 당장 제 옆에 있는 남편이 상처를 받을까봐 더 무서웠죠. 하지만 제가 아무리 걱정스러운 얼굴로 이야기를 해도 남편은 그저 괜찮다고 언젠가는 자기 마음을 알아주실 거라면서 괜히 장모님 미워하고 그러지 마. 라며 어른스럽게 저를 달랬습니다. 세상 천지 어디에 이런 사위가 있습니까? 하지만 냉정한 저희 엄마는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저희 남편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준 적 없습니다. 아주 가끔 언니랑 형부가 미국에서 돌아와 잠깐 집에 들를 때면 일주일 전부터 너네 언니랑 형부가 온다고 그래서 라며 형부와 언니가 좋아하는 음식들만 바리바리 만들어서 거하게 상을 차려놓았습니다. 막상 집에 와도 형부나 언니는 엄마한테 별로 관심도 없는데 그냥 한마디만 해도 엄마는 배꼽 잡고 넘어갈 듯 깔깔 웃으면서 있는 대로 형부를 띄워주고 미국은 힘들지 않냐, 거기서 일하는 건 어렵지 않느냐며 아주 사소한 것까지 걱정을 못해서 안달이었습니다. 그 반의 반만이라도 제 남편한테 해줬으면 그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는 저는 기가 차서 할 말이 많았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은 손을 꼭 잡아주었죠. 마치 괜찮다는 것처럼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희 엄마 생일날이었는데요. 그날은 저와 남편, 언니와 형부가 함께 모인 날이었어요. 저도 언니 얼굴 본 게 너무 오랜만이기도 하고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요. 역시나 이날도 엄마는 형부에게만 온 관심을 쏟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엄마가 저희 남편을 부르더니 정서방, 자네 과일 잘 깎는다 하지 않았나? 과일 좀 깎아오게. 하는 겁니다. 굳이 형부를 놔두고 저희 남편한테 시키려는 엄마 속이 보여 제가 벌떡 일어섰어요. 엄마, 내가 할게.
됐어. 너 괜히 하다가 손 베이지 말고 정서방 시켜라. 정서방, 뭐 하고 있어? 얼른. 아, 네, 장모님. 제가 맛있게 깎아드릴게요. 저희 남편 아무 말 없이 싱글벙글 웃으며 과일 깎아가지고 내오는데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는 계속 지속되었어요. 엄마는 뭘 할 때마다 괜히 남편을 시켜 이것저것 하게 했어요. 마치 대놓고 차별 대우라도 하는 듯이요. 하이라이트는 바로 엄마에게 선물을 전달해주는 시간이었죠. 아이고, 세상에 이게 뭐야? 이거 G사에서 나온 그 명품 구두 아닌가? 아니, 내가 이거 갖고 싶었던 거 어찌 알고. 엄마는 역시나 언니와 형부가 준비한 명품 구두를 받고 눈에 띄게 기뻐하셨어요. 그때부터 남편의 얼굴에선 식은땀이 흘렀어요. 저희가 준비한 건 언니네가 준비한 거에 비해선 금액적으로 약소했기 때문이었죠. 사실 저희는 홍삼 세트를 준비해 갔는데 그것도 사실 저희 생활 형편에 비하면 꽤 정성을 들여 준비한 것이었어요. 허나 저희 엄마는 그걸 보자마자 못내 받아드는 듯 홍삼을 받더니 저 구석으로 밀어 넣으시더군요. 그래, 뭐 고맙다. 준 거니 받긴 하마. 근데 이런 걸 뭐하러 돈 주고 사오니? 집에 널렸는데. 정서방, 자네가 고른 거지? 아, 네. 에이그, 그럼 그렇지. 엄마의 반응에 언니네 부부도 그렇고 저희 부부의 표정도 한순간에 굳어져 버렸죠. 이 분위기를 눈치채지 못하고 마냥 신이나 구두를 매만지는 사람은 엄마뿐이었어요. 결국 전 참지 못하고 일어서 버렸습니다. 엄마, 우리 가볼게요. 왜 벌써 가니? 내일 이 사람 출근도 해야 되고 저도 일이 있어서요. 언니, 잘 돌아가. 형부,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래, 그럼 그래라. 엄마는 배웅도 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분명 기분 상했다는 걸 알았을 텐데도 그저 가던지 말던지 니네 마음대로 하는 식이었어요. 그 후 저는 엄마랑 사이가 더욱 안 좋아져 가벼운 연락조차 하지 않게 되었어요. 어쩌다 엄마에게 전화가 오면 바쁘다는 핑계로 빨리 끊어버리거나 하는 식으로 대면대면하게 굴었어요. 허나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면서 엄마와 다시 연락을 이어가게 됐어요. 뭐라고? 아빠가 암이라고? 그래, 은지야. 어쩌면 좋으니? 네, 바로 아버지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이었어요. 의사 선생님께선 이미 뇌까지 전이 되어 더 이상 수술도 불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손을 쓸 수가 없는 무력한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어렸을 적부터 그간 아버지와 함께한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데 그 슬픔을 참지 못하고 남편 품에서 울음을 토했어요. 그때 아버지 곁을 방문해 보살핀 것도 저와 남편이었어요. 오늘은 제가 친구분이 쓰신 편지 읽어드릴게요. 주성철이라는 분이 쓰신 편지네요. 바둑 친구셨나 봐요. 남편은 일부러 아버지 친구들이 쓰신 편지들을 받아 그걸 아버지 앞에서 한 글자 한 글자 읽어주었어요. 또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편히 갈 수 있도록 마음을 다독이는 성경 말씀도 읽어주었고요. 아버진 마지막에 그런 남편의 마음에 고마움을 표시하듯 남편의 손을 꽉 잡다 편히 눈 감으셨어요. 그런데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사건이 하나 일어났어요. 형부 때문이었죠. 워낙에 별로 못 보는 가족 사이라 형부와 별 얘기를 나눌 기회가 없었는데 하는 말을 들어보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장례식 끝나고 언니네 부부와 저희 부부 모두 엄마 집에 모였어요. 그런데 엄마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너무 허하셨는지 언니에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한 2주일 정도만 한국에 있다가 갈 수 있겠니? 엄마가 혼자 자기가 무섭네. 엄마, 나는 그럴 수 있는데
남편 때문에. 남편은 일 미뤄두고 와서 얼른 돌아가야 해. 그래, 어쩔 수 없지. 언니가 안 된다 하자 그렇게 엄마가 애써 서운한 표정을 갈무리하고 언니와 형부 부부를 보냈어요. 저는 엄마를 위로할까 하다가 언니가 차키를 두고 갔길래 그걸 전달해 주려고 현관으로 다가갔어요. 아마 언니와 형부 부부는 제가 듣고 있는 줄 몰랐을 거예요. 신발장까지 나갔을 때 형부가 기막힌 말을 하는 게 들려오더라고요. 아니, 2주일이라니. 장모님도 너무 생각 없으신 거 아니야? 장례 치렀으면 됐지. 무슨 2주일씩이나. 그것도 나까지 있다가라 해? 자기가 이해해. 엄마가 지금 마음이 많이 약한 상태잖아. 그래도 그렇지. 아무튼 이젠 한국 웬만하면 들어오지 말자. 오면 이렇게 또 붙잡힐 것 같아. 나 이런 거 딱 질색이야. 그 대화를 듣고 있자니 너무 어이가 없더군요. 거기에 동조하는 언니의 목소리까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길로 나가 지금 뭐라 했냐며 다시 말해보라고 당장이라도 화를 내고 싶었어요. 근데 엄마가 들을까봐 그럴 수가 없겠더라고요. 엄마가 혹여나 상처를 받을까봐요. 나중에 언니에게만 이 일을 얘기했고 나중에 언니가 전화로 이 일을 몇 번이고 사과하긴 했지만 언니에게도 이미 실망이 컸던지라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결국 혼자가 된 엄마를 받아준 건 제 남편뿐이었어요. 이야기가 너무 길어질까 봐서 다 말을 못하는데 정말로 저희 남편처럼 저희 엄마 생각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친딸인 저조차도 저희 부부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쉽게 엄마 보러 가자고 말도 한번 못 꺼내고 있었던 걸. 장모님 혼자서 너무 외로우시고 적적하시고 그럴 거야. 당신도 나도 바쁘지만 그래도 이번 주말에는 꼭 장모님 뵈러 한번 가자. 라면서 제 손잡고 친정으로 간 것도 남편이었습니다. 당연히 그게 전부 다인 것도 아니에요. 저는 몰랐다가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남편이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엄마한테 연락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전화해봤자 저희 엄마가 남편한테 어떤 식으로 이야기할지 뻔할 뻔짜인데 남편은 그저 혼자 있는 장모님이 안쓰럽다고 그렇게 자기 모진 말 듣는 거는 신경도 안 쓰고 저희 엄마를 먼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일 때문에 명절 당일 챙기기도 힘든 거,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가 혼자 살게 된 이후로는 남편이 어떻게든 일정을 맞추어서 연휴 내내 친정집에 있기도 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그때도 직접 찾아와서 자기를 돌봐주는 남편은 쳐다보지도 않고 언제쯤 형부나 언니한테서 안부 연락이 올까만 오매불만 기다렸습니다. 언제 한 번은 참다 제가 화를 낸 적이 있어요. 아무리 남편이 괜찮다고 하지만 보는 제가 너무 힘들어서요. 엄마, 이제 좀 인정해야 될 때 되지 않았어? 형부 의사인 거 나도 대단하다고 생각해. 근데 형부가 의사라서 엄마한테 지금 해주고 있는 게 뭔데? 가끔씩 드리는 용돈? 용돈은 우리 남편도 주고 있어.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 힘들 때 형부가 연락이나 한번 제대로 해본 적 있어? 없잖아. 근데 내 남편은 친딸인 나도 바빠서 엄마 생각 못하고 있는데 자기가 먼저 엄마 힘들 거라고 우리가 같이 찾아뵈야 한다면서 나 데리고 친정집 오는 사람이야. 내가 엄마는 고마움 같은 거 전혀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만하라고 소리를 지른 적도 있는데 그때마다 내 남편은 엄마 편들어. 좀 해도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제 남편을 위해서라도 엄마가 좀 알아줬으면 했습니다. 제 남편이 평소 엄마를 장모님으로서 얼마나 극진하게 모시려고 하는지 집에 있을 때도 저보다도 엄마 이야기를 많이 꺼내는 게 제 남편입니다. 솔직히 이렇게까지 피 한 방울 안 섞인 장모를 어떻게든 대접하고 모시려고 하는 사위가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다고 엄마는 이런 귀함을 알 생각조차 안 하는지.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희 엄마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때로 돌아가면 네 머리를 싹 밀어버리고 방에 가둬놨을 거다. 그러니 나한테 고졸 출신을 사위로 인정하라는 말은 입 밖으로 꺼내지도 말아라. 난 아직도 내가 왜 못 그랬는지 후회되니까.
정말 엄마, 대단하다. 대단해. 엄마는 여전히 제 남편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셨습니다. 저는 딱 그때부터 제 마음속으로 엄마와 연을 끊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왜 그렇게 연락 한 번 안 하냐고, 한 번 정도는 연락을 좀 드리라고 살살 구슬리기도 했지만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엄마한테 연락이 오는 것도 받지 않고 제가 먼저 연락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당신, 앞으로 내 앞에서 엄마 얘기하지 마. 남편은 직감적으로 저와 엄마의 사이가 틀어졌다는 걸 알았는지 좋은 말로 제가 마음을 풀기를 원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나 결혼 생활하는 동안 엄마의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다 참아 넘겼다고 생각해. 엄마가 나 키워주신 은혜 잊은 건 아니야. 근데 그 고마운 마음과는 별개로 누구보다 잘해주는 당신을 무시할 권리는 아무리 엄마라고 하더라도 없어. 이제 엄마한테 정이 떨어져. 제 남편은 자식인 저보다도 더 엄마에게 살갑게 굴었고 가끔 저희가 형편이 조금 딸릴 때가 있어서 평소 드리던 친정집 용돈도 적게 드리자고 제안을 하면 그러면 너무 죄송하지 않냐고 자기가 어떻게든 하겠다면서 얼마 되지도 않은 자기 용돈에서 돈을 빼가지고 맞춰서 드리기도 했습니다. 용돈이라고 해봤자 친구들 한두 번 만나면 금방 사라질 정도로 적은 돈이었는데 그렇게 자식인 저는 엄마랑 연락을 안 하고 사위인 남편만이 엄마랑 연락을 하는 기묘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날은 평소랑 다름없이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온 남편이 저보고 빨리 친정집으로 가자고 했죠. 이 시간에 웬 친정집? 무슨 일 있어? 장모님이 많이 아프시대. 그렇게까지 당황스러워 보이는 남편의 얼굴은 처음이었기에 엄마랑 연락을 끊었다는 사실조차 잊은 채 얼떨떨하게 남편의 차를 타고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오랜만에 본 엄마의 얼굴은 초췌하게 그지없었죠. 저랑 남편을 보고도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가서 무슨 일이냐고 묻자 엄마는 조용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기란다. 사실상 시한부나 다름없어. 네 아빠가 계속 꿈에 나타나더니 내가 보고 싶었던 건가 보다. 성질도 자주 부리고 언제나 꼬장꼬장한 면이 있던 엄마를 봐왔던지라 저는 내심 어릴 때부터 저희 엄마는 한평생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게 살 거라고 은연중에 생각을 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엄마가 병이라니. 한국 사람들은 평생 3명 중 1명은 암에 걸린다고는 하는데 그 주인공이 엄마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것도 죽을 병. 그렇게 미워했던 엄마가 얼마 살지 못한다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군요. 남편을 집안에 두고 저 혼자 잠깐 밖에 나와서 정말 오랜만에 언니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언니, 엄마가 암에 걸렸대. 언니는 알고 있었어? 들었어. 근데 내가 지금 사정상 한국 가기가 좀 어려워서 보러는 못 갈 것 같아. 마침 너 있으니 잘 됐다. 네가 엄마 좀 잘 돌봐줘. 미안하다. 그러긴 할 건데 언니, 엄마한테 전화는 드렸어? 형부는 알아? 엄마가 먼저 전화 와서 한번 연락은 했어. 내가 한국 갈 수 있을 때 연락할게. 은지야, 괜히 네 형부한테 전화하고 그러지 마. 그 사람 바쁘거든. 미안한데 나 지금 좀 바빠서 먼저 끊을게. 그렇게나 엄마가 애지중지하던 형부와 언니는 엄마가 그 어느 때보다도 자식의 손길이 필요로 할 때조차 엄마를 챙기지 않았습니다. 예상하긴 했지만 막상 언니 목소리를 들으니 황당함마저 느껴지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부랑 언니만 부르짖는 엄마가 짜증이 났을 텐데 아프셔서 그런지 처음으로 엄마가 불쌍했어요. 형부가 의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아끼기에는 객관적인 시점에서 형부는 절대로 괜찮은 사이가 아니었으니까요. 딸인 언니도 그렇고요.
전화를 하고 집에 들어가니 남편은 장모님 식사할 거 차려드린다고 주방에서 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모님,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오늘 저녁 맛있게 먹고 내일 저랑 병원에 가서 열심히 치료받는 거예요. 라며 애써 분위기를 풀어보려 노력했습니다. 엄마도 뭔가 생각이 많아졌는지 평소 같았으면 남편이 뭘 해도 안 입곱게 보면서 한마디 했을 텐데 처음으로 아무 말도 없이 남편이 해주는 식사를 한술 한술 떴습니다. 그 이후 남편은 췌장암에 유명한 의사분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 병원 저 병원 엄마를 모시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미 손쓸 수 없는 상태였죠. 축 늘어져 힘없는 엄마를 보니 괜시리 화가 났습니다. 결국 엄마가 아플 때 옆에 있어주는 건 그 잘난 의사 사위가 아닌 고졸인 제 남편이었으니까요. 자식으로서 엄마의 아픈 모습이 마음이 아프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 한켠에서 엄마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이전처럼 극단적으로 엄마를 미워한 건 아니었지만 제가 먼저 엄마를 찾아가서 딸로서 살갑게 굴려고 들지도 않았습니다. 원래는 제가 해야 될 노릇을 남편이 대신 다 해주고 있었죠. 엄마는 남은 생은 병원에 지내고 싶지 않다고 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마도 마지막 남아있는 힘으로 마지막을 정리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제가 못 가더라도 쉬는 날에는 하루 종일 엄마 집에 가서 모든 시중을 다 들었습니다. 사위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면서요. 여보, 일도 많은데 너무 무리하지 마. 내가 가도 되니까. 아니야, 내가 이러는 게 마음 편해. 장모님도 나 보고 싶어 하시고. 엄마가 당신을 보고 싶어 한다고? 그럼 나만큼 살가운 사람이 어디 있다고. 남편은 그렇게 말하면서 엄마 집으로 향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남편과 함께 엄마를 보러 갔어요. 엄마의 얼굴이 많이 말라있더군요. 엄마, 나 왔어. 엄마는 제 말에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남편을 보자 조금 웃으시더라고요. 엄마가 그토록 따뜻하게 남편을 향해 웃은 건 처음 보는 일이었어요. 그제야 남편이 제게 했던 엄마가 자기를 보고 싶어 한다는 그 말이 진짜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엄마의 웃음을 보는데 한 번은 묻고 싶었던 질문을 이젠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없을 때 엄마 곁에 낮게 앉아 물어보았습니다. 왜 그리 남편을 싫어했냐고요? 왜 그리 모질어야 했냐고요? 고졸 출신이라 그랬어? 그냥 엄마 마음에 안 들어서? 대체 왜 그랬어? 왜 그랬어? 말을 해봐. 그러자 엄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벽 쪽으로 돌리셨어요. 엄마가 대답을 원치 않았기에 더 물을 수 없었지만 엄마의 약해진 뒷모습에서 저는 엄마의 숨은 감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제게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후회한다고요. 하지만 언젠가부터 집에 돌아오는 남편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증상이 더 심각해진 이후로 엄마는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해야 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엄마가 점점 기운이 없어 보이는 얼굴을 해서 그게 걱정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친엄마도 아니고 그렇게 모질게 굴었던 장모에게 말입니다. 엄마는 병원에 있으면서 몸은 힘들지만 유독 많이 웃었습니다. 남편 덕분에요. 남편이 노래도 불러주고 같이 사진도 찍고 하면서 엄마는 서서히 본인의 마지막을 받아들이셨어요. 근데 그 모습이 좋아 보이면서도 문득 서럽더라고요. 왜 건강할 때 남편을 싫어했는지. 만약에 진작에 남편을 인정하고 좋아해줬다면 한 가족으로서 셋이 너무나 즐겁게 보낼 수 있었을 텐데. 나도 엄마를 원망하지 않았을 텐데. 남편을 잠깐 내보내고 엄마에게 원망도 토로하고 팠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여전히 엄마는 병상에 누워 마지막만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대신 저는 엄마를 용서했습니다. 저희 남편에게 모질게 대하고 저에게까지 상처를 주었던 엄마를 정말 가슴 깊이 용서했어요. 그리고 다른 말로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었어요. 엄마, 나 사랑해줘서 고마워. 나도 사랑해. 지금 엄마는 돌아가셨습니다. 1년 정도 지났는데 여전히 가끔 엄마의 마지막 순간이 생각납니다. 돌아가시기 직전 마지막 숨을 쉬고 있던 엄마는 헐레벌떡 뛰어오는 저와 남편을 보고서는 눈가로 눈물 한 줄기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잠시 시선을 두더니 남편에게로 눈을 돌린 채 힘없는 팔을 뻗어 제 남편의 손을 꼭 잡았죠. 미안하다. 너무 미안해. 그게 저희 엄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남편은 장례식장에서 장모님을 부르짖으며 한참 동안 울었고 저는 그런 남편을 달래느라 바빴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도 여전히 남편은 기운 없이 굴었습니다. 그런 저는 이후 엄마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발견한 편지 한 통을 남편에게 건네었어요. 형부도 딸인 저와 언니도 그 누구에게도 아닌 오직 저희 남편에게만 남긴 엄마의 편지였죠. 우리 정서방, 내가 너무 미안한 게 많아. 지금껏 나 같은 사람도 장모라고 지극히 아껴준 정서방을 사위라고 생각지도 않은 내가 참으로 바보였어. 모진 말에 마음도 아팠을 텐데 언제나 웃는 얼굴로 장모님 하고 부르던 목소리가 어찌 이제서야 이리도 가슴에 와닿는지. 장모로서 따뜻한 밥 한 끼도 못 해주고 매일같이 매몰찬 말만 하고 떠나서 정말 미안하네. 내 죽어서도 정서방 같은 사위가 있었음을 잊지 않을게. 부디 나를 용서하지 말게. 살아서 정서방에게 진 죄는 죽어서 내가 다 갚을 테니 다음 생에는 꼭 다른 착한 장모의 사이로 태어나서 사랑 마음껏 받게나. 이런 말 죽는 마당에 다 소용없는 거 알지만 그래도 참 고맙고 고마웠네. 마지막으로 우리 딸 잘 부탁하네. 자네가 우리 딸 곁에 있어서 걱정 없이 떠날 수 있네. 엄마는 죽음을 목전에 두고 나서야 저희 남편 같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신 모양입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오직 남편에게만 편지를 남겼으니까요. 남편은 여전히 엄마가 생각나는지 마음이 울적할 때 하면 그 편지를 꺼내보는 것 같습니다. 조용히 방 안에서 우는 소리가 들리면 저는 못 들은 척하고 다른 일을 하고는 해요. 그리고 저도 가끔은 그 편지를 보며 엄마를 생각하곤 합니다. 엄마를 많이 미워하고 원망하긴 했지만 미우나 고우나 제 엄마이니 그리운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이 사연을 통해 전하고 싶습니다. 엄마, 아버지와 함께 그곳에서 부디 편안하게 지내고 계시라고요.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많이 웃으시며 저희 사는 거 끝까지 지켜봐 달라고요. 잘 살겠다고요. 그리고 남편에겐 아내로서 저희 엄마가 그동안 남편에게 못해준 만큼 제가 더욱더 잘해주려고 해요. 다들 시간 내어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